우리가 결혼을 허락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신혼집은 강남 40평대 아파트여야 합니다. 둘째, 개인 병원도 사돈이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설마 그 정도 능력은 되시죠? 아니면 능력이 안 되시나요? 일용직 월급으로는 무리시겠죠. 하긴 막노동으로 어떻게 그걸 다 준비하실 수 있겠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제 능력으로는. 그럼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결혼식에는 나오지 마십시오. 네. 그게 무슨...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노동꾼이 혼주석에 앉아있는 모습은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하객들도 있고 우리 지연이가 창피할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아버님이 안 계신 게 윤우와 지연이의 앞날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네요. 체면도 있고. 장인어른, 장모님, 해도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의 작은 초가집에서 태어난 최창식의 이야기는 1960년대 한국의 산업화가 시작될 무렵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6남매 중 넷째였던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우며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한평생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었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품팔이로 가족의 생계를 도왔습니다.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학업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장씨가, 너는 꼭 공부해서 출세해야 한다. 너만큼은 이 고생 안 했으면 좋겠구나. 어머니의 이 말씀은 그의 가슴 속 깊이 새겨졌고 평생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는 큰형의 도움을 받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높은 빌딩들과 번화한 거리를 보며 그의 가슴은 새로운 희망으로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처음 구한 일자리는 작은 중국집 배달원이었습니다. 장씨가, 짜장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10분 안에 배달해야 해. 신속 배달. 늦으면 안 돼. 매일같이 자전거를 타고 급한 마음으로 서울 거리를 누비던 그때 그의 꿈은 단 하나였습니다. 언젠가는 저 높은 빌딩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새벽 배달을 시작했고 늦은 밤 11시가 되어서야 일과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안장에 책을 싣고 다니며 배달 중간중간에 틈틈이 공부했고 주말이면 동네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가며 검정고시 준비를 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그의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고 당시 급성장하던 자동차 부품 공장의 생산직으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만난 김 반장은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멘토가 되었습니다. 창씨가, 너 같은 사람은 정말 성공해야 해. 다른 젊은이들은 퇴근하면 술집으로 가는데 넌 여기 남아서 기계를 연구하고 공부하잖아. 그 열정이면 머지않아 이 공장을 내가 이끌게 될 거야. 김 반장의 이 말은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공장에 남아 기계 작동법과 품질 관리에 대해 공부했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회사 숙직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퇴근 후에는 기계공학 관련 책을 독파했고 주말마다 열리는 기술교육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전문성은 곧 회사에서도 인정받았고 입사 10년 만에 최연소 반장이 되었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그는 마침내 자신의 집을 마련했습니다. 비록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에게는 꿈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그의 시간들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이제 장가도 가야지.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니의 걱정 어린 말씀에도 그는 자신만의 페이스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직 이루고 싶은 게 많습니다. 결혼은 정말 준비가 됐다고 느낄 때 하고 싶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그의 신중한 태도와 확고한 가치관은 후일 그가 만난 아내와의 만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만의 페이스로 인생을 살아가던 특별한 여인이었고, 둘의 만남은 운명적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최창식의 인생을 바꾸는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같이 오가던 출근길이었지만 그날 아침은 유난히 공기가 맑고 상쾌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그의 발걸음이 문득 멈춰 섰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긴 치마와 하늘색 티셔츠를 입은 여인의 뒷모습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그였다면 그저 스쳐 지나갔을 순간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등을 떠미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그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낯선 여인에게의 고백을 그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해냈습니다. 저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선기업의 최창식 관장입니다. 실례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아가씨한테 반해버렸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여인은 잠시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그녀의 입가에 은은한 미소가 번졌고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귀여우시네요. 좋아요. 그녀는 근처 은행에서 일하는 행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저녁 6시 을지로 입구의 다방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하루 최창식은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기계 소리와 동료들의 대화 소리 사이로 계속해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손에 잡히는 모든 것들이 그녀의 미소처럼 반짝거렸습니다. 반장님, 오늘 왜 이리 정신이 없어 보이세요? 동료들의 걱정 어린 물음에도 그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보는 순간 30살이 넘어 찾아온 첫사랑의 설렘이 그를 들뜨게 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한 다방에서 그는 창가에 앉아 행인들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시 하늘색 티셔츠를 입은 그녀가 다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특별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식 씨, 저는 사실 아침에 말씀하신 게 참 인상 깊었어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전하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녀의 이 말은 후일 그들의 결혼식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되었습니다. 운명이란 것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면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은행원이라고만 알고 있었던 그녀는 사실 시립병원 내과 의사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은행 앞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병원으로 출근하던 중이었고 그와의 첫 만남에서 자신의 직업을 밝히기가 조심스러워 은행원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날,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감히 의사 선생님이랑 사귀다니. 이거 참 영광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에이, 뭐 의사고 뭐고 다 똑같은 월급쟁이에요. 괜히 부담 갖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창식 씨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에 반한 거예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용기를 얻은 최창식은 더욱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의 병원 앞으로 도시락을 배달했고, 그녀가 야간 당직이 있는 날이면 병원 근처 포장마차에서 따뜻한 어묵탕을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식 씨, 우리 이제 부모님들께 인사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의 제안으로 두 사람은 먼저 최창식의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초가집에서 이루어진 첫 만남에서 그의 부모님은 며칠 전부터 준비한 밑반찬들을 수줍게 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직업을 알게 되자 그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이고, 의사 선생님을 어떻게 우리 며느리로 저희같이 어려운 집안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다음 주말 그녀의 부모님을 찾아뵈었을 때는 상황이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녀의 부모님은 처음부터 강경한 태도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화순이가 무슨 고생을 할 일이 있다고. 절대 안 된다. 장인어른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고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창식 씨와 결혼하겠습니다. 제가 행복하길 바라시는 게 아니신가요? 그날 이후 집안에서는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의 남자들을 소개시켜 주려 했고 유학을 보내겠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창식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더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큰 시련을 맞이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후 날이 갈수록 더욱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무릎을 꿇고 장인어른을 찾아갔지만 돌아온 것은 모욕적인 말뿐이었습니다. 아니, 넌 남자 보는 눈이 왜 그 모양이냐? 어디 근본도 없는 중졸짜리 공돌이를 내 집에 데려와. 그녀는 아버지의 차갑고 날선 말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아버지, 직업이 뭐가 중요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창식 씨예요. 창식 씨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버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최창식 씨는 매주 주말마다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관 앞에서 몇 시간씩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매번 문전박대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하겠습니다. 화순이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이화순의 아버지는 격분했습니다. 호적에서 파버릴 줄 알아라. 당장 그 남자랑 연락 끊지 않으면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이런 위협 속에서도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매일 밤 병원 당직실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가 그들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창식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화순 씨,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꼭 우리의 행복을 지켜내겠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가 마련한 작은 월세방에서 동거를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화수는 병원에서 받은 월급으로 살림살이를 마련했고, 그는 야간 대학에 등록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렇게라도 같이 있으면 돼. 언젠가는 부모님들도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실 거야. 화순 씨의 이 말에 그는 더욱 단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주경야독으로 학업을 이어가는 한편 회사에서도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의 작은 월세방은 비록 좁고 허름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곳보다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만은
더욱 견고해져 갔습니다. 허례허식 없이 시작된 동거 생활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우리 곧 셋이 될 것 같아.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던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병원 산부인과에서 첫 초음파 검사를 받던 날,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소리가 우리 아기 심장 소리예요. 건강하게 자라고 있네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벅찬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매일 밤 그녀의 배에 귀를 대고 아기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퇴근 후에는 동네 문방구에서 태교에 좋다는 클래식 음악 테이프를 사왔습니다. 그해 겨울 마침내 그들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참을 수 없는 기쁨에 병원 복도에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이렇게 예쁜 아들을 낳아줘서. 하지만 이런 기쁨도 잠시 처가 식구들은 여전히 차가운 태도였습니다. 아들의 탄생 소식을 전하기 위해 찾아간 처가에서 돌아온 아내는 한동안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근본도 없는 남자와 동거해서 자식을 낳으면 뭐가 달라질 줄 알았냐? 그깟에 하나 낳았다고 해서 우리가 널 용서할 것 같으냐? 이런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대학에서 공부하며 틈틈이 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아내 역시 출산 휴가가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복귀했고,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시기를 견뎌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우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부모님들이 이해해 주실 거야. 그래,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말자. 비록 처가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지만 그들은 작은 가족만의 행복을 만들어갔습니다. 퇴근 후 함께 먹는 저녁 식사, 주말에 아들과 함께하는 동네 공원 산책, 이런 소소한 일상이 그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들은 앞으로 그들이 마주하게 될 더 큰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가을의 어느 저녁,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야간 당직을 마치고 퇴근하던 아내가 과속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간 병원에서 그는 이미 차가워진 아내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여보, 이러지 마. 우리 아들은 어떡하라고? 장례식장에서 그는 연이은 충격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처가 식구들의 분노가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내가 우리 딸을 죽였어. 천한 것이 감히 우리 딸을 꼬드겨서 이런 식으로 끝나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 장인어른의 매서운 손찌검과 함께 욕설이 날아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3살이 된 아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땅에 묻는 날, 그는 무덤 앞에서 몇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아들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내가 못다한 사랑. 내가 다 해줄게.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들의 아침을 챙기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퇴근 후에는 저녁을 해주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툴고 힘들었지만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웃으며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 문득 옛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의 어린 시절 사진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꼭 닮았네. 아들의 모습에서 아내를 발견할 때마다 그는 슬픔과 위안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들과 추억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삶을 이어갈 힘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아들을 재우며 그는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묵묵히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이 아픔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아내를 잃은 후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던 윤호는 어머니의 부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자주 싸웠고, 집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엄마 병원에 더 일찍 데려갔으면, 아빠가 돈이 더 많았으면. 어느 날 윤호는 결국 교실 유리창을 깨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최창식은 아들을 데리고 아내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윤호야, 때려라. 내가 원한다면 아빠를 때려도 좋아. 하지만 그게 끝나면 아빠의 말을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될까? 그의 말에 윤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결국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나도 엄마가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그날 이후 윤호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아버지가 출근하기 전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었고, 방과 후에는 독서실에서 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아빠, 나 의사가 될 거야. 엄마처럼 사람들을 살리는 의사가 될 거야. 어느 날 문득 윤호가 한 이 말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간 윤호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고등학교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제가 알바해서 번 돈으로 치킨 시켰어요. 가끔 이런 따뜻한 말을 건네는 아들을 보며 그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내가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으로 그들 부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이겨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달라졌어요. 이제 정말 잘 자랄 것 같아요. 매일 밤 아내의 사진을 보며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시련은 오히려 그들 부자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이것은 훗날 더 큰 시련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대한민국을 강타한 IMF 외환위기는 그의 인생에도 큰 시련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15년간 성실하게 다녔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나면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아빠, 이제 출근 안 해? 아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하며 그는 단 하루도 시리에 빠져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그는 동네 인력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 그는 가장 앞자리에 줄을 섰습니다. 사장님, 저 일 잘합니다. 기계 다루는 일이면 뭐든 자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노동직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성실함은 곧 현장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공사장에서 만난 기술자들을 통해 용접과 전기 배선,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남아서 기술을 익혔고, 주말에는 기술학원을 다니며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건설 현장은 없어지지 않을 거야. 이왕 시작한 것 최고의 기술자가 되어보자. 그의 이러한 굳은 결심은 곧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어서 전기공사 기능사 자격증도 따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의 꼼꼼한 일처리와 책임감 있는 태도가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아들을 보며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련이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곧 더 큰 기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65이 되었을 때 아들 윤호는 어머니의 뒤를 이어 의사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내과 의사가 된 아들을 볼 때마다 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아버지를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란 아들이 고마웠습니다. 막노동하는 아버지 밑에서도 저렇게 반듯하게 자라줬으니
아들 얼굴만 봐도 배가 부르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아들이 피곤한 기색도 없이 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러 줄 때면 그는 문득 하늘에 있는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여보, 보고 있지? 우리 아들이 당신을 닮아 의사가 되었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단정한 외모, 대학병원 의사라는 좋은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직 여자친구 한 명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윤호야, 넌 어떻게 된 게 여자를 안 만나니?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아버지, 제가 여자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안 만나는 거예요. 지금은 의사로서 제 실력을 더 키우고 싶어서요. 아들의 대답에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득 자신과 아내의 러브 스토리가 떠올랐습니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사랑을 이뤄냈던 그때처럼 아들에게도 언젠가는 운명 같은 사랑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윤호야, 일도 중요하지만 사랑도 인생에서 꼭 필요한 거야. 내 어머니와 나처럼. 그의 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그녀를 이야기할 때면 아직도 가슴 한켠이 아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조차도 감사한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 윤호가 드디어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라 그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난 예비 며느리는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에 도도하면서도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아버지, 제 여자친구예요. 인사해, 지연아. 예비 며느리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그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했습니다. 지연 씨는 우리 윤호의 어떤 점이 좋았나요? 의사라서요. 얼굴도 잘생겼고 조건도 좋잖아요. 빠지는 게 없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나 솔직한 대답에 그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문득 30여 년 전 아내가 자신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을 보고 선택했다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 지연이는 서울명문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지금은 대기업 임원의 비서로 일하고 있어요. 윤호의 설명을 들으며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처음 만난 인상이 조금 차가웠지만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윤호를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들밖에 없거든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4주 후로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집안은 강남에서 대형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재력가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상견례를 준비하면서 그는 문득 자신의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씩씩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장인어른이 되는 거구나. 30년 전 자신이 겪었던 그 아픈 기억들이 떠올랐지만 그는 이번에는 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아는 아버지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상견례를 위해 그는 평생 처음으로 맞춤복을 입었습니다. 30년간 작업복만 입어온 그에게 이 옷은 어색하기만 했지만 아들을 위해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강남의 유명 한정식집 앞에서 그는 아들과 함께 예비 사돈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다 잘 될 거예요. 윤호의 걱정 어린 말에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지나고 10분, 20분, 그리고 30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사돈은 호텔 로비처럼 고급스러운 한정식집 입구를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호 아버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가 공손히 인사를 건넸지만 예비 사돈은 마치 그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악수를 청하기 위해
내민 그의 손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식사 자리로 안내되는 동안 그는 자신의 허름한 모습이 거울에 비치는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훌륭한 따님을 시집 보내기 아까우시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도 사도는 코웃음을 치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최고급 한정식이 차례로 나왔지만 테이블을 감싸는 무거운 정적은 누구도 깨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에는 모든 음식이 톱밥처럼 씁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듣자 하니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다고요? 안사돈의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말투에는 숨기지 않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전기공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한 분야에서. 아니, 그럼 일용직이신 거예요? 매일 인력사무소 가시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경찰서 취조실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윤호는 아버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서지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럼 학력은요? 어디 나오셨어요? 중졸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안사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테이블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호화로운 실내 장식도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윤호는 어떻게 의대를 나온 거죠? 아내가 의사였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아,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군요. 당신 능력으로 의대를 보냈다고 하면 이상했죠. 안사돈의 모욕적인 말에 윤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의사가 된 건 아버지의 헌신 덕분입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이 자리가 실수였다는 판단이 서 있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의 우아한 실내 장식과 값비싼 음식들 사이에서 그는 점점 더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지연아, 우리 가자. 이런 자리가 웬 말이니 무슨 이런 근본 없는. 사도는 식사도 채 마치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자리를 뜨고 난 후 테이블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들만이 남았습니다. 윤호는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그의 마음속 상처는 이미 깊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니다. 윤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문득 3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장인어른께 무릎 꿇고 빌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장인어른의 입장이 되어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상견례 일주일 후 사도는 강남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청담동의 한 고급 카페에서 다시 마주한 그들의 표정은 더욱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허락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깥 사도는 비즈니스 미팅을 하듯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첫째, 신혼집은 강남 40평대 아파트여야 합니다. 둘째, 개인 병원도 사돈이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설마 그 정도 능력은 되시죠? 아니면 능력이 안 되시나요? 비꼬는 듯한 말투에 그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자 안사돈이 말을 이었습니다. 일용직 월급으로는 무리시겠죠. 하긴 막노동으로 어떻게 그걸 다 준비하실 수 있겠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제 능력으로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바깥 사돈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럼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결혼식에는 나오지 마십시오. 네. 그게 무슨...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노동꾼이 혼주석에 앉아있는 모습은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하객들도 있고. 이 말을 듣는 순간 그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흘린 땀방울이 아들을 의사로 키워내기 위해 견뎌온 고난의 시간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창피할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카페의 우아한 인테리어와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그의 귓가에는 온갖 모욕적인 말들만이 맴돌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안 계신 게 윤우와 지연이의 앞날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네요. 체면도 있고. 마지막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평생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였지만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항변의 말들이 맴돌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거칠어진 손을 내려다보며 평생 묵묵히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하늘에 있는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아침 윤호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카페에 동행했습니다. 아버지, 전 옆 테이블에서 조용히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한 그는 결국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호는 약속대로 옆 테이블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며 사돈과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차분히 듣고 있던 윤호였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그의 손에 쥔 신문이 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정도 능력은 되시죠? 라는 비아냥거리는 말에 윤호의 손끝이 떨렸고 막노동꾼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습니다. 특히 아버지를 결혼식에서 배제하자는 말을 들었을 때는 신문을 쥔 그의 손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체면도 있고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윤호는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도착했지만 처음에는 카페 입구 근처에 있는 다른 테이블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이 자리가 불편한 상황으로 번질 것을 예상했기에 일부러 딸을 그 자리에 함께 앉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화가 점점 격해지는 것을 보며 서지연도 자리에서 일어나 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태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이성적이던 윤호지만 아버지를 향한 비하와 모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3개 내리쳤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해도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 윤호의 격앙된 목소리가 카페 안을 울렸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놀란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제 아버지 보고 결혼식에 나오지 말라고 합니까? 30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피땀 흘리시며 저를 키우신 제 아버지를 당신들은 뭘 안다고! 서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윤호의 뺨을 3개 때렸습니다. 청아한 손바닥 소리가 카페 안을 울렸습니다. 어떻게 감히 네가 우리 부모님한테 반말을 해? 당신 미쳤어? 윤호는 얼얼한 뺨을 한 손으로 감싸주며 서지연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부모가 내 아버지한테 하는 미친 소리 들었으면 너라도 말려야지. 넌 그동안 날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그저 의사라는 직함이 좋았던 거지? 윤호야, 그만해라. 최창식 씨가 아들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이런 결혼식이 있습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깥 사돈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페류나와는 절대로 결혼시킬 수 없다. 지연아, 가자. 지혜비 같은 일용직 막노동꾼의 아들이 다 그렇지 뭐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보네. 이 말을 듣자 유호의 눈에서 붉은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일용직 노동자의 아들입니다. 당신들처럼 돈만 아는 천박한 사람들과는 절대로 한 가족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카페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결혼 이야기는 그렇게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되었다면 그게 더 큰 불효였을 겁니다. 아들의 말에 최창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아들의 어깨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때로는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아들은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계시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내 어머니라면 내 선택을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그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한 그들의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윤호가 다시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난번의 쓰라린 경험이 떠올라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들의 밝은 눈빛을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가 장담합니다. 강남의 대형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는 문득 작업복 차림에 자신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아버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버지, 그 옷이 제일 잘 어울리세요. 우리 아버지다운 모습 그대로가 좋아요. 잠시 후 하얀 가운을 입은 예비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의 첫인상은 겸손하고 따뜻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윤호 오빠 여자친구 김미란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밝고 맑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 카페에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의사이시지만 처음부터 큰 병원을 운영하신 건 아니에요. 시골 의원에서 시작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며 지금의 종합병원을 일구셨죠. 두 분의 노력을 곁에서 지켜봐서 그런지 저는 누군가의 땀과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답니다. 일주일 후 양가 부모가 처음 만난 자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박가사도는 자리에 앉자마자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사돈어른, 윤호 군이 얼마나 훌륭한 의사인지 우리 병원 의료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분명 아버님의 헌신이 있었겠죠. 저희도 처음부터 큰 병원을 운영한 게 아닙니다. 시골에서 작은 의원 하나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안사돈도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미란이가 말하더군요. 사돈어른께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실 때마다 아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힘을 내셨다고.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병원 키우느라 이란이한테 많이 신경 써주지 못했거든요.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과 노력을 인정받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돈어른, 저희가 비록 의사이고 병원을 운영하지만 돈이나 명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잘 압니다. 윤호 군이 얼마나 성실하고 따뜻한 의사인지 저희가 잘 알고 있어요. 그건 분명 아버님의 가르침 덕분일 겁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공감하는 모습이 마치 오랜 친구 같았습니다. 앞으로 윤호와 미란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돕겠습니다. 사돈어른, 우리 이제 한 가족입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윤호가 아버지의 어깨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진짜예요. 미란이는 달라요. 그리고 미란이 부모님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왔지?
우리 아들이 드디어 좋은 인연을 만났어. 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쌓여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나 지위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그들도 그런 진정한 가족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건물의 총관리 책임자 자리를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사돈어른, 건설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하신 분이라면 우리 병원 관리는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현장에서 일한 사람이 갑자기 관리자가 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사도님, 제가 그런 중요한 자리를, 게다가 머리를 많이 써야 하고 사람 스트레스도 심하다고 들었는데, 하지만 사도는 그의 걱정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현장에서 배운 실전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기, 설비, 건축 모든 분야를 두루 아시는 분이 오히려 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는 사돈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한 달간의 교육을 받은 후 병원 건물 총관리 책임자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출근하는 그의 모습에 직원들은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같은 해 가을, 아들 윤호는 강남에 새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개원식 날,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은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나는 이제 시작이야. 사람이 일을 해야 건강한 거야. 개원식이 끝난 후 새로 이사한 아들 부부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보며 그는 문득 하늘에 계신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되었네. 며느리도 이렇게 착하고.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이제 자신의 삶도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더 이상 새벽부터 무거운 공구를 들고 현장으로 향하지 않아도 되었고, 매일 깨끗한 옷을 입고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아, 내 엄마가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고된 노동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아침은 달라졌습니다. 병원 건물을 구석구석 점검하며 자신의 경험을 살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지만 사돈의 깊은 신뢰와 직원들의 존경 어린 눈빛이 그에게 새로운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던 무렵 우연히 들려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과거 그를 모욕했던 이들의 삶이 크게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서지연의 아버지는 이미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급 술집들의 매출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고 거액의 채무도 쌓여가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체면 치레를 위해 이를 숨기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 최창식의 평범한 신분을 무시하며 호화로운 결혼식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술집 몇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어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고 밀린 임대료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더 큰 술집들도 차례로 폐업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방문이 잦아졌고 밤낮으로 울리는 독촉 전화에 서지연의 어머니는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지연은 회사에서도 점차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일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자존심 강했던 그녀는 이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잦은 실수와 결근이 이어졌고 결국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서지연은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던 그녀는 결국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이는 가족의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지연이가 저렇게 된 건 다 그놈들 때문이야. 서지연의 아버지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찼지만 그들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현금 거래를 선호하던 그들의 사업 관행이 경쟁업체의 제보로 국세청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숨겨둔 비자금 계좌들이 속속 드러났고 수년간의 탈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국세청의 특별 감찰이 시작되었고 그동안 숨겨왔던 불법 증여와 탈세 혐의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강남의 고급 술집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빚쟁이들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한때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며 남을 깔보던 그들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추심에 시달리다 결국 그들은 강남을 떠나야 했고 서지연의 아버지는 마지막 선택으로 아파트 경비원 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동안 지금의 사돈들은 그를 진심으로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어느 주말 사돈 내외는 그를 시골 의원이 있던 곳으로 초대했습니다. 사돈어른, 여기가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곳입니다. 허름하지만 참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낡은 의원 건물 앞에서 바깥 사돈은 추억에 잠긴 듯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밤새 환자를 보면서도 행복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그의 말에 최창식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돈 어른, 제가 반찬을 좀 만들어 왔어요. 윤호가 말하더라고요. 아버님이 늘 혼자 드신다고. 어느 날 안사돈이 들고 온 반찬통에는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아내의 빈자리를 알게 된 후로 매주 반찬을 챙겨주었습니다. 우린 미란이가 소녀 시절에 꿈꾸던 이상형이 바로 윤호 같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따뜻한 청년. 그게 다 사돈 어른의 교육 덕분이지요. 명절이 되면 사돈 가족들은 함께 모여 송편을 빚고 전을 부쳤습니다. 그가 건설 현장에서 배운 전기 수리 기술로 의원의 낡은 설비를 고쳐주면 사돈은 그의 만성 요통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사돈어른, 이제 저희가 사돈어른의 가족입니다.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최창식의 오랜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사돈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호칭이 아닌 진정한 가족의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이제야 진짜 가족을 만난 것 같아요. 당신이 보고 싶어 할 만한 좋은 분들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그의 삶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 없었습니다. 한 가족이 된 사돈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는 아들 부부의 도움으로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관리 책임자로서의 안정된 수입과 아들의 지원으로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늦은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산책을 나왔다가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파트 화단에서 한 경비원이 몰래 오줌을 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관리소에 신고하려다 문득 그 경비원의 뒷모습이 나치고 다가가 보았습니다. 이봐요! 그게 무슨 짓입니까? 경비원이 돌아보는 순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2년 전 자신을 모욕했던 지연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한때 거만하게 굴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파트에 왜 있는 거죠? 그의 질문에 서지연의 아버지는 눈을 부라리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내 놈 때문이야.
내 놈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된 거라고. 딸내미가 그때 받은 충격으로 우울증에 걸려 직장도 그만뒀어. 회사는 부도가 나고 결국 이렇게 경비질이나 하면서 연명하고 있잖아.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증오가 가득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히려 당신들이 우리를 경멸하고 무시했잖아. 잊었어? 닥쳐! 천한 것이 감히? 서지연의 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이내 힘없이 팔을 내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보다는 절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최창식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화단에 오줌 누는 일은 그만해. 주민들이 신고하면 곤란해지는 건 당신이니까.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그의 발걸음은 묵직했습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운명의 아이러니를 실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이게 다 세상 이치인가 봐요. 사람은 누구나 잘 살 수 있지만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그 대가를 치르나 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모습은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예상치 못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퇴근길에 마주친 서지연의 아버지는 갑자기 청소용 빗자루를 들고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천한 놈!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된 거라고! 하지만 술에 취한 듯한 그의 공격은 허망하게 빗나갔고 오히려 자신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서지연의 아버지는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살려! 이놈이 경비한테 갑질하고 때립니다. 누가 좀 신고해주세요! 하지만 그의 연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의 블랙박스가 모든 상황을 정확히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CCTV 영상은 그가 먼저 빗자루를 들고 달려든 순간부터 혼자 넘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그만 좀 해요. 이러시면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도 그는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관리사무소는 즉각 그의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비원은 더 이상 고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서지연의 아버지는 경비원 자리마저 잃게 되었고 결국 지방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최창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한순간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구나. 그날 저녁 아들 부부와 식사를 하며 그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분이 자초한 일이에요. 그래도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걸 보니 마음이 좋지는 않구나. 며느리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의 그 마음 씀씀이가 바로 우리가 아버님을 그토록 존경하는 이유예요. 삶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인간의 도리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며느리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그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 과묵한 그였지만 손주를 기다리는 마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의 축하, 인사에 그는 쑥스러운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예정일이 되었을 때 그는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마치 30여 년 전 윤호가 태어나던 날처럼 그의 마음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딸이에요. 예쁜 손녀 보셨죠? 수술이 끝나고 며느리가 병실로 옮겨진 후 그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보았습니다. 작고 여린 손가락이 그의 거친 손가락을 꼭 쥐었을 때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손녀 참 예쁘다. 그날 밤 병실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나 잘 살았지? 우리 아들 잘 키웠지? 이제 손녀까지 보게 됐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아내를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던 시절,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갓 태어난 예쁜 손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은서 예쁘게 키워줄게. 손녀의 이름은 은서라고 지었습니다. 은은한 서광처럼 가족에게 찾아온 새로운 빛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퇴원 후 그는 매일 저녁 퇴근하자마자 아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은서를 안아주고 귀여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보다 더 은서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에 그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에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훌륭한 의사가 되었고, 며느리는 다정했으며, 손녀의 웃음소리는 그의 하루를 행복으로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이제 우리 가족이 더 커졌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 할 만한 예쁜 손녀가 생겼어요. 우리 은서 하늘에서 잘 보고 있죠?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아내가 미소 짓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인생의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가장 완벽한 순간을 맞이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사돈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버티지 못한 그들은 결국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강남의 VIP들을 상대로 고급 술집을 운영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던 그들은 이제 작은 방 한 칸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한때 우리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이제는 어머니는 마트 캐셔로 일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공사장 잡부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수년간의 불법 영업과 탈세 혐의가 드러났고 추징금까지 물게 되면서 모든 재산을 잃게 된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지. 근데 이제는 밥 한 끼 먹기도 힘드네. 딸도 한때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동네 분식집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녀의 높았던 자존심은 이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남을 너무 깔보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한때 그들은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만함은 결국 자신들의 발목을 잡았고 이제는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버지, 그분들 소식 들으셨어요? 그래, 세상 일이란 게 참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야. 다만 그들은 그 실수를 너무 크게 한 거지. 그는 더 이상 그들에 대해 분노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며 자신의 현재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모습은 아들 가족에게도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녀 은서가 태어난 지 6개월이 되던 날, 그는 퇴근길에 잠시 공원 벤치에 앉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가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은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당신은 내 직업이나 학력을 보지 않고 내 마음을 봐주었지. 첫 번째 처가의 완강한 반대로 아내를 잃었을 때도 그는 원망하기보다는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아들의 첫 번째 상견례에서 모욕을 당했을 때도 그는 자신의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전 늘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의연하실 수 있으셨나요?
아들의 질문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만큼만 대접받는다면 그건 진정한 존중이 아니야. 진심과 성실함은 결국 통하는 법이거든. 그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사돈을 만나 누구보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게 된 것은 그의 진정성이 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겸손하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았던 그의 태도가 결국에는 진정한 가족의 인연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돈어른, 우리 이제 막내 아들 결혼식 준비해야 하는데 한번 의견 여쭤보려고요. 사돈과 통화를 하면서도 그는 새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참 묘한 거야.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존경받는 건 아니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비천한 건 아니거든. 손녀 은서를 안아들며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의 교훈은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질 것입니다. 겸손하되 당당하게, 성실하되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평생을 통해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지혜였습니다. 68이 된 최창식은 아침마다 창밖의 새하얀 눈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건물 관리자로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그의 일상은 늘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직원들의 존경받는 관리자이자 성공한 의사의 아버지이며 자상한 할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오늘은 일찍 퇴근하세요. 은서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계속 찾아요. 퇴근 무렵이면 어김없이 걸려오는 며느리의 전화는 그의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입니다. 손녀 은서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그는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떠올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의 이별, IMF 시기의 고난, 첫 번째 상견례에서의 모욕.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행복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행복해요. 당신이 못다 한 사랑 내가 우리 아들한테 다 해줬어요. 퇴근 후 아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문득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이제 이승에서 원하는 꿈을 모두 다 이룬 것 같습니다. 먼저 간 아내를 만나게 되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네요. 여보, 나 잘 살았지. 우리 아들 잘 키웠지. 라고 말이죠. 그의 말에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남자의 진솔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졸학력의 일용직 노동자에서 시작해 존경받는 관리자가 되기까지 그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나 지위가 아닌 내면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할아버지, 안아주세요. 손녀의 제잘거림에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의 하루하루는 작은 행복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건물을 점검하고 점심시간이면 아들과 통화하고 저녁이면 손녀와 놀아주는 소소한 일상. 그것이 바로 그가 꿈꾸던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신기한 거네요. 결국 진심은 통하는 거였어요. 창밖에 하얀 눈이 내리는 것을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루어낸 감동적인 성공담이자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중한 교훈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더 많은 행복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녀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고 아들 부부의 성공을 함께 나누며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의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